안녕하세요. 조조영화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오늘도 신작을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리뷰하는 가장 빠른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바로 물의 연대기입니다. 미국 영화고 장르는 드라마입니다. 청소년 관람 물가고 러닝타임이 128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영화 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끝나고 뒤에 보니까 진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영화 끝나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영화 도중에 꿀잠 자신 거죠. 저도 솔직히 영화 도중에 조금 집중력을 잃었던 때가 꽤 많았습니다. 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마치 그 드래곤볼에서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아시나요? 그 방에 들어가면은 외부 시간이랑 방이랑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 안에 갇힌 느낌? 저한테는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게 이런 의미인가? 하면서 영화를 해석하는 재미가 뒤늦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잔상이 많이 남고 영화가 계속 여운에 남고 마치 영화에 갇힌 느낌을 받았던 그런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감독 소개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놀라실 만한 감독인데 크리스틴 스튜어트라고 배우로도 익숙하죠. 트와일라잇이랑 퍼스널 쇼퍼 같은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번 작품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첫 번째 장편 영화 감독 데뷔작입니다. 단순히 연출만 한 게 아니라 각본도 직접 쓰고 제작도 참여했어요. 이 영화는 리디아 유크나비치라는 작가의 동명회고록을 원작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리디아 유크나비치를 연기한 배우는 이모겐 푸츠 라는 배우고요. 이 영화에서 거의 모든 장면을 몸으로 연기해야 하는 역할인데 대사보다 표정, 호흡, 반응으로 캐릭터를 끌고 가는 그런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칸 영화제에서도 연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일러 없이 줄거리 설명드리면요.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수영 선수 리디아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폭력이랑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약물도 하고 성적으로 좀 문란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더 방황하던 와중에 글을 쓰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일부러 관객을 편하게 보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불편한 연출도 엄청 많고 은유도 엄청 많고 그래서 보는 동안에는 이게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계속 들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여성 주인공의 가정에서 받은 트라우마를 공격적인 방식으로 저는 연출한다고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화면 툭툭 끊기는 점프컷 이런 게 정말 많고 음악도 현악기 소리처럼 잉 울리는 그런 소리가 자주 나와요.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소리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문 닫는 소리나 종이 찢는 소리 아니면 뭔가 부딪히는 소리 이런 일상 소리들을 불쾌할 정도로 크게 들려줍니다. 이게 신체적인 학대를 겪은 사람들이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상태를 관객한테 대신 체험시키는 그런 장치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은 리디아가 수영을 끝내고 나서 수영장 그 벽면 이렇게 탁 치거든요. 이게 리디아가 어릴 때 학대받았을 때 마치 그 살갗이 이렇게 착하고 맞는 그런 소리랑 겹쳐서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화면비도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가로로 긴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어딘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트라우마 때문에 시간 순서를 잘 모르겠다. 시간 감각이 흐릿해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사건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전이랑 그 후의 장면을 계속 섞어서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갑자기 막 화를 내는 이게 장면이 계속 중간중간에 점프컷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화를 먼저 한 건지 화를 낸 게 먼저 한 건지 핸드폰을 보는 게 먼저 한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이 영화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보세요? 도대체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 주인공도 모르고 저희도 보는 관객들도 되게 이해하기 힘든 상태가 계속 진행돼서 주인공이 트라우마를 직접 겪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룬 얘기라서 신체적인 메타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벽 구석에 번진 곰팡이 같은 이미지가 여성의 신체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침을 뱉는 장면이 꽤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싶었는데 이 장면이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맺기 전후에 반복해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이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신체 반응 혹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몸의 신호 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힘들게 보고 왔는데도 집에 와서부터 계속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아닐까? 여기서 나온 은유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데, 이제부터는 결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면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은 트라우마를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극복했다기보다는 여자 주인공과 트라우마의 관계가 예전보다 조금 달라진 상태라고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느꼈어요. 영화 제목처럼 물은 큰 삶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고 없어져야 할 대상도 아니고 삶에서 거역할 수 없는 뭔가 흐름 같은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주인공이 실력이 좋은 수영 선수였잖아요. 물을 어떻게든 거역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안 좋은 결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이랑 잠수하는 장면을 보면은 더 이상 물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으로 잠수하면서 물을 이제 온전히 품어주는, 물을 안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성숙한 상태를 보여주는 결말처럼 전 느껴졌습니다. 영화 내내 아버지가 등장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발소리, 조기 찢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들이 주인공한테 유난히 크게 들리잖아요. 그 소리들이 주인공의 몸을 먼저 막 움츠러들게 만드는데, 결말부에 가면은 아버지가 다시 등장했을 때 다시 그 소리들이 주인공한테 막 들리면서 트라우마를 유발해요. 근데 소리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거든요. 옆에 있는 호수, 큰 물을 보면서. 저는 이게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주인공을 먼저 공격하지 않게 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공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글을 쓰면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를 저는 의미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 물의 연대기라는 소설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동안 몸으로 먼저 반응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그 경험들을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전 느껴졌거든요. 사건이 해결되는 이야기라는 것보다는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말의 형태로 옮겨지는 지점에 가깝다고 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화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혼자 생각하고 끙끙 앓는 것보다 일기로 글 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글 쓰면 감정이 훨씬 더 잘 정리된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조금 더 크고 방대한 차원에서 자신의 회고록을 완성하면서 이 트라우마를 관리했다는 그런 결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자기 소설을 낭독할 때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우물쭈물한 모습으로, 되게 불안한 모습으로 자신의 소설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앞에 마이크가 되게 크게 잡혔잖아요. 저는 이 마이크가 그동안 주인을 위협해왔던 그런 권력이나 아니면 남성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이미지가 그 남자들의 그런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순간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괴롭혔던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하면서 자기의 위협해왔던 권력이나 남성성,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야기 도구로 삼고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계속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돌에 새겨진 패턴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무늬는 누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라는 물이랑 시간이 계속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돌이 상처가 사라진 상태라기보다는 자기 원래 있던 돌에서 형태를 바꾼 채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자기는 많이 상처가 나 있지만 그래도 그 돌 자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돌에 조금 이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이라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삶의 흐름이 자기를 핥히고 갔지만 자기는 결국 상처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을 꼽자면 아들이 탄생하는 그 과정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들 탄생할 때도 그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이란 말이죠. 처음에 자기가
사살한 아기를 플래시백하는 건지 아니면 탄생하는 아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지 사살한 아기인지 탄생한 아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흐리게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점 뚜렷해지면서 시간 순서가 맞춰지면서 이게 진짜 자기가 낳은 아기란 게 명확하게 됐을 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시간 흐름이 뒤죽박죽 되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마지막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의 연대기는 보는 동안 힘은 들었지만 보고 나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고 저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난해하고 상징성이 많은 영화를 보면 생각하고 얼개를 맞춰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물의 연대기를 본 다른 분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저랑 다른 의견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저는 봤고 이렇게 느꼈어요 라는 거를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 물의 연대기 리뷰는 이렇게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유조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